생물 다양성. 예, 결론적으로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먹이 사슬보다는 먹이 그물의 형태를 지니는 게 어떻다? 생태계적 입장에서 더 안정된다. 보통 이제 우리가 생태계의 안정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되게 자주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가 이게 책마다 내용마다 장소들이 맨날 바뀌는 이상한 예시 사례가 있어요. 뭐 오대호 부근에 있는 뭐 빅토리아 섬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어디 뭐 카브 고원에 있는 어떤 분지의 이야기라는 데도 있고 어쨌거나 좀 고립된 지역에 풀이 자라고 있고 거기에는 멸종위기종인 술록이 살아요. 술록 무리가 있고 그 술록 무리를 노리는 꼭 늑대가 살아요. 그거밖에 없어 그 지역에는. 그럼 먹이 사슬 테크가 풀, 술록, 늑대, 끝. 깔끔하잖아. 네, 그 지역에서는 술록은 늑대 무리에 쫓기면서 그 섬 일대 혹은 분지 일대를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고 늑대는 그 술록무리 뒤를 노리면서 무리에서 뒤처지는 늙은 개체라던가 어린 새끼들을 노려서 사냥을 하면서 살아. 근데 그거를 생물학자들이 발견해요. 그 지역에서 그 환경을. 지금 술록이 뭐야? 멸종위기종이잖아. 근데 늑대가 감히 우리 술록을 잡아먹고 있어. 이 귀한 술록을.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술록을 구해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사냥꾼들을 데려와서 늑대 무리를 다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결론. 그 지역에서 술록은 멸종했어. 갑자기 결론이 이상하게 가냐, 그지? 왜냐하면 술록이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고 있고 늑대가 공격을 하고 개체수가 유지가 되는 말 그대로 자연 그 자체로 균형 잡힌 시스템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술록이 더 이상 늑대가 술록을 죽이지 못하죠. 그럼 술록은 개체수가 늘겠지. 그런데 그 지역은 고립된 영역이잖아. 외부와의 그런 생물 이동이나 이런 게 쉽지 않은 영역인데 그럼 술록은 더 이상 자신들을 잡아먹는 포식자, 2차 소비자가 없이 그냥 풀만 뜯어먹으면서 개체수를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럼 개체수가 일정하게 늘겠지. 그럼 술록은 더 이상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을까요? 그냥 자기 동네에서 그냥 풀을 뜯을까요? 그냥 자기가 돌아다닐 필요가 굳이 없지. 여기 뜯어보면 옆에 가는데 근데 문제는 개체수가 느니까 각 동네마다 그냥 다 술록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풀이 말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 술록은 그 지역에서 사라졌다. 네, 자연을 함부로 건드리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라고 난 생각해요. 가만히 놔두면은 생각해보면 술록과 늑대가 거기에 산 지도 최소 몇백 년에서 천년, 2000년은 됐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대로 나름 절묘하게 균형을 유지한 채로 그 지역이 운영되고 있었던 거야. 술록의 머리수가 더 늘지 않았던 거도. 그 지역의 풀수에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었던 거고. 늑대들이 술록을 다 잡아먹지 못한 것도. 예, 나름 그 안에서 이유들이 다양하겠지만 균형이었는데 다 잡아주기고 나니까 다 그냥 사막이 돼버린 거지. 어쨌거나 이런 것 등등등 인간의 이런 인위적인 개입 외에도 생태계의 안정을 위한 것 중에 하나가 생물 다양성인데 가장 좁은 것부터 배우는 겁니다. 유전적인 다양성. 자, 항상 이 다양성 챕터는 어느 범위 안에서를 잘 봐요. 같은 종 안에서. 하나의 종, 술록이면 술록, 여기는 뭐냐, 지금 뭐가 있냐? 다람쥐냐? 다람쥐면 다람쥐. 단일 종내, 특정 지역에 사는 같은 생물종 안에서
각 개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뭐 힘이 센 놈도 있고 약한 놈도 있을 거고, 나무를 빠른 놈도 있고 느린 놈도 있고, 뭐 맞지? 털 색깔이 좀 더 밝은 놈도 있고 어두운 놈도 있고 다양한 개체적 차이가 나타날 거 아니야. 이런 개별적 차이를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해요. 이 유전적 다양성은 결국은 우리가 유성 생식을 통해 대가 거듭될수록 더 다양한 형질, 즉 변이를 계속 일으켜 나가는 게 유전적 다양성이죠. 저기 보면은 바지락은 껍데기 무늬와 색이 다르고 헬리코니우스 나비는 개체마다 날개 무늬가 다르고 별 불가사리도 개체마다 무늬와 색이 다르고 특히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변이도 다양하며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 피부 색깔 있잖아요. 유전자 3개에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단계가 8단계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고 이게 다양성이 높을수록 환경 변화에도 누군가는 살아남아서 멸종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이거의 정반대가 바나나예요.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 유전자가 3개인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유전자 세트가 3세트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3그루 중에 1그루인 거예요. 전 모두가. 왜냐하면 바나나 같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농업이나 이런 데서 과수업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무성생식으로 나무를 열려요. 무슨 소리냐면 바나나에, 물론 요즘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개량돼서 씨앗이 없죠. 네. 옛날에 원래 바나나는 씨앗이 좀 큰 게 있어요. 아니면 뭐 이제 선생님 어릴 때 우리 집에서 키워본 나무, 대추나무. 집에 대추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봐. 대추나무의 씨앗을 가져다가 심어서 싹을 틔워서 묘목부터 해서 키워서 나무를 만들면 이 나무는 그 원래의 엄마 나무와 유전자 조합이 같다라는 보장이 없죠. 맞지? 그러면 이 대추나무는 엄마 나무가 정말 대추도 많이 열리고 대추도 큰 게 열리고 맛있는 대추가 열렸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맛있고 많이 열리고 큰 대추가 열린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 식물, 농업에서 쓰는 식물 같은 경우는 젖붙이기라 아니면은 가지 합치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가지를 하나 잘라와서 다른 나무, 같은 종류의 다른 나무 밑동을 까서 줄기 2개를 붙여놓고 묶어버리면은 얘네들이 한 나무가 돼서 자라요. 이거 제일 많이 한 게 샤인머스켓이거든. 그 겨울이 됐을 때 겨울 눈이 만들어진 샤인머스켓 줄기 이렇게 잘라다가 꽃꽂이처럼 이 줄기 땅에다가 습도 유지시키면서 어느 정도 뿌리나 뿌리 정도가 날게 해놓고 그냥 땅에 꽂아 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시 눈에서부터 새 줄기가 나서 자라요. 그러면 걔는 뭐냐? 원래 있던 줄기 가지 친 그 나무랑 유전자가 어때요? 같죠? 그러면은 제가 알 크고 달고 맛있는 샤인머스켓이 열렸던 나무면 여기도 알이 크고 달고 맛있는 샤인머스켓이 열리는 나무가 한 살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원래 샤인머스켓 전에 농사 짓는 어떤 사람이 블로그를 봤는데 3년, 4년 차 샤인머스켓이 제일 맛있대요. 그게 한 5, 6년 차 넘어가면 그때부터 단맛이 빠진대. 그 나무에서 키우는 샤인머스켓은. 그만 3, 4년, 4, 5년이 넘어가면 뭘 해야 돼?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 가지를 따로 준비해서 걔로 다시 뿌리를 자라게 해서 다시 나무를 키워서 그러니까 모든 나무에서 100%를 다 수확하면 맛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봐봐. 샤인머스켓 맨 처음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초창기 샤인머스켓 정말 맛있었잖아. 요즘에 맛있냐? 왜 맛없느냐에 대해서 그 블로그가 정확하게 말을 알려주더라고. 원래 갈아엎어야 되는데 돈이 들잖아. 노동력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열리는데 왜 하면서 그냥 놔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알은 커지는데 품질은? 향은? 요새 나오는 게 그거래요. 이제 그거를 그래서 그 사람이 되게 특이한 어떤 사람 블로그를 봤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페인이 제일 많은 사이트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페인들이 모여 사는 게 식물계리거든. 다른 게시판에서 그 게시판을 공격하겠다고 막 온갖 이상한 욕설이나 이상한 합성 사진 같은 거 올리면서 막 게시판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면 밑에 댓글에 무슨 님 요즘에 스트레스가 심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피운 어떤 선인장 꽃핀 건데 이거 보시면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세요. 이런 댓글 모르르 달리는 거야. 절대 최강 게시판.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식물이나 키우면서 마음의 위안 그것만 하는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드루이드라고 불리는 양반이야. 시골에 어디 학교를 폐교된 학교를 빌려서 거기에 이제 자기가 살면서 식물 키우고 나무 키우고 글 쓰고 그걸로 그냥 사시는 분인데 어떤 날은 옆마을 과수원에서 샤인머스켓 줄기 가지치기 해 가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면서 아싸 하면서 차 끌고 가서 가지 다 쳐와가지고는 싹 심을 수 있게 다 다듬어 놓고 선착순 50명 가지 나눠드립니다 해가지고 이 가지를 어떻게 해서 화분에서부터 키워서 샤인머스켓을 얻어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게시판에다 글 쓰면서 이제 모두가 샤인머스켓을 키우는 걔놓고 그 다음 미션이 더 웃겼어요. 이마트에 파는 페페론치노 있죠. 말린 그 파스타에 넣는 작은 고추, 빨간 거, 이태리 고추 작은 거, 말린 거잖아.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에 파는 고추의 씨앗을 심으면 걔는 싹이 안 틉니다. 유전자 처리가 된 거라서. 근데 페페론치노는 그게 싹이 터요. 운 좋으면. 한 통을 다 털어서 페페론치노 씨앗 200개던가에 싹이 3개가 텄다 이러면서 자 이제 얘를 키워서 페페론치노를 수확해 보겠다 이러면서 글 쓰는 양반이야. 그리고 수확을 해. 더 무서운 거. 진짜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나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식으로 가지 붙이기로 나무를 쫙 다 늘린 거야. 그럼 전부 다 같은 놈인 거야. 쉽게 말하면 복제나무인 거야. 그럼 유전자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우리 부모님이 먹은 바나나와 다른 바나나예요. 1970년대에 그 전에 있던 바나나는 멸종했습니다. 왜? 전염병이 한번 돌았거든. 그래서 그 종자은행에서 마지막 보관하고 있던 종자와 가끔씩 정글의 법칙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바나나 구워 먹잖아요. 그거 바나나 우리가 먹는 바나나 아닙니다. 전혀 다른 바나나거든, 야생 바나나는. 그거 구우면 고구마 구운 맛이 난대요. 그 바나나랑 그 바나나 야생종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랑 그 전때 멸종된 바나나 종자랑 최대한 유전자를 섞어서 기존의 맛에 가깝게 나고 모양이나 맛이나 색깔이 비슷하게 나면서 이 전염병에 안 걸리는 새 종을 만들어서 그거를 쫙 늘려서 지금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거야. 근데 그 전염병이 변종이 돼서 지금 현재 이 깔아놓은 이 바나나에 옮기 시작했어. 그럼 이제 바나나 회사 보면 회사들 많죠. 델도 있고 그 회사의 유전 연구원들이 이제 뭐 하고 있다? 현재 바나나가 멸종하기 전에 저 병에 안 걸리는 새로운 종을 다시 찾아야 돼.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나는 유전적 다양성이 사실상 없죠. 그러면 유전적인 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 형질이 많으면 다양성이 확보되면 그 중에 누군가는 살아남고 그 종을 통해서 그 몇몇 개체를 통해서 그 종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쌀. 태풍에 강한 품종인데 홍수에 약한 품종이 있을 수 있잖아. 홍수에는 강한데 바람에 약하거나 가뭄에 약한 품종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품종의 쌀이 맛있다고 그 품종만 다 심어버렸는데 하필 그 품종의 약한 기후가 그해 닥치면 벼농사는 끝장인 거잖아. 그러니까 벼가 품종들이 꽤나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식인 거죠. 그게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나나는 꽝인 거지. 자, 다음 바닥으로 넘어가면 종 다양성이 있습니다. 자, 종 다양성은 어디에? 자, 어떤 지역 안에, 일정한 지역 안에 서식하는 생물 종의 수와 비율의 다양성이에요. 응? 그러니까 종도 많아야 되고 그 종들의 비율도 골고루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기업 지역과 니은 지역이 있고 여기에는 A 나무, B 나무, C 나무, D 나무가 살고 있다 치자고. 둘 다 40그루는 40그루인데 기업 지역에는 A가 30그루, B가 A가 34그루, B가 3그루, C가 1그루, D가 2그루 살아. 근데 L 지역을 12그루, 8그루, 11그루, 9그루가 살아. 둘 다 4개의 종이 살고 있긴 한데 기역보다 니은이 더 종 다양성이 확보돼 있죠. 왜? 나무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골고루 살고 있잖아. 근데 기역 지역은 사실 이건 A 나무 숲이라고 봐야 되죠. B, C, D는 그냥 어쩌다 얻어걸린 나무들인 것처럼 같이 보이잖아. 응? 이렇게 되면 그 동네 나무 숲은 어디가 더 건강한 나무 숲이 된다? 니은이 되겠죠. 왜? 요즘에 아마 어디 돌아다니다 보면 소나무 전염병 접종했다는 것도 보이고 여기 있는 소나무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된다는 그런 플랜카드 같은 것도 붙어 있고 하단 말이에요. 소나무 재선충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나무에는 그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이 지역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부근에 있었던 지역에 소나무를 다른 데 잘못 옮겨가면 그 병이 퍼질 수도 있을 거예요. 맞지? 네.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된 게 우리나라가 초반에 이제 옛날에 소위 말하는 식목일날 나무 심기 운동할 때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 폐허가 된 흑산밖에 없던 산을 완벽하게 녹화하는 데 성공한 거의 유일한 나라인데 단점은 당장 빠르게 초록색 숲을 만들겠다고 소나무만 졸라 심었거나 그러다가 이제 좀 열매나 이런 거 없겠다고 밤나무만 많이 심었다던가 어디는 도토리 나무만 잔뜩 심었다. 숲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낸 숲이 많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아니면 산불 나서 거기가 민둥산이면 보기 안 좋으니까 그냥 나무 골고루 이렇게 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제일 튼튼하고 빨리 자랄 수 있는 나무 구해와 다 심어. 그런 상태에서 소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소나무 전염병이 돌면 몰살이죠. 맞지? 네. 그래서 나무를 골고루 심어놔야 그 지역의 생태계가 안정적인 거고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거지. 먹이 사슬이냐 먹이 그물 형태로 먹이 사슬이 엉키고 얽혀서 이런 먹이 테크트리가 복잡하냐 결국 뭐냐면 이거 말고 다른 거가 가능한 체계냐 불가능한 체계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대체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죠. 물론 실제 진실은 아니라고 하는데 프랑스 혁명 때
혁명군이 마르세유 베르사유궁에 쳐들어가서 왕과 왕비를 끌어내리면서 외쳤던 혁명 구호가 우리에게 빵을 달라라고 했다는 거지. 그거 헛소문이랍니다. 실제 이야기는 아니래요. 그때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가 했다는 말이, 쟤네들은 빵 말고 먹고 싶은 게 없나 보네. 빵 없으면 쿠키 먹어도 되고 케이크 먹어도 되고 고기 먹어도 되잖아라고 했대잖아. 서민들의 삶은 먹이 사슬이잖아요. 빵 아니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예, 곡물로서 밀가루가 좋은 이유가 그거죠. 빵만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밀가루 안에는 단백질도 있고 그 탄수화물도 있기 때문에. 근데 쌀은 90%가 탄수화물, 즉 전분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거의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밥 문화권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다른 영양을 보충해줄 반찬이 필요한 건데, 밀가루 문화권에서는 빵과 우유, 빵과 보리차, 빵과 맥주, 빵과 와인,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지 그냥. 나머지는 오일 같은 향신료 약간. 왜? 어차피 영양이 들어있으니까.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 다양성. 그 지역의 나무 종이 얼마나 골고루 있느냐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둘 그보다 더 큰 게 바로 생태계의 다양성입니다. 우리가 생태계의 다양성에서 생태계란 생물권과 비생물권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생물권 영역이 바로 따지는 게 종다양성이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생물권은 환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이 생물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대부분은. 원래는 이제 생태계는 생물권과 비생물권으로 구성되는데 생태계의 다양성은 결국 환경의 다양성을 해요. 봐봐. 아마존 같은 열대우림, 사막, 나무, 그러니까 숲, 그 다음에 풀밭, 이런 이제 강가, 강속, 호수, 습지, 늪, 갯벌. 각각의 환경마다 그 환경에 사는 생물들은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마다 그 안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균형을 갖고 살아가는 생물 종들은 또 더 다양할 수 있지. 이러면서 일반적으로 종 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열대우림이죠. 아마존 같은 곳, 밀림. 맞지? 그리고 그거 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종 다양성이 많은 곳은 습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창녕에 있는 우푸늪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러면 이제 통합과학에서 자주 나오는 국제적 협약 중에 람사르 협약이라는 게 딸려옵니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람사르 보호지역으로 잡혀있는 게 우푸늪하고 그리고 저기 서해안, 남해안 쪽에 그 신안 지역의 갯벌. 이 두 군데는 왜 이 환경 다양성이 확보가 되느냐. 기본적으로 습지는 땅과 물의 교합지입니다. 겹쳐져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옛날에 우포늪에 한번 놀러 가본 적이 있거든요. 결혼하기 전이니까 벌써 10년도 훨씬 넘었는데 산속에 있어 완전히. 그러니까 옆에는 꽤나 어느 정도 산이 좀 제대로 잡혀 있어요. 산이 있고 산에 있는 숲도 우거지고 늪이 있고 늪 가에는 논들도 있어요. 물이 많은 지역이니까 당연히 벼농사를 짓는 논이 있을 것이고
호수 가해가 늪인 거야. 그러면 거긴 봐봐. 물 위에 사는 애들이 살고 있을 거고, 물 속에 사는 애들도 있을 거고, 물과 땅의 경계인 습지, 늪에 사는 애들도 있고, 그 옆에 풀밭에 사는 애들, 산에 사는 애들, 들판에 사는 애들이 다 대단히 좁은 영역에 서로 다 몰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물들의 종도 다양하고 당연히 그 내부에서 상호작용도 매우 치밀하게 일어나겠지.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발견 못한 종도 거기 있을 수 있는 거야. 늪이라고 하는 개발되지 않은 그런 자연현, 그런 토양인 부분도 있지만, 이 생태계의 자원을 모두 이용하는 생물종이 공존함으로 종 다양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람사르 해박 같은 걸 통해서 갯벌이라던가 습지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종 다양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물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 다음 바닥에 넘어가면 중요성이라고 나오겠죠. 첫 번째로 생태계의 안정성이죠. 아까 이야기했잖아. 늑대를 쏴 죽였더니 술록이 멸종했다. 종 다양성이 얼마나 확보가 안 돼 있었으면. 그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 자체는 안정이 되고, 그래야 되는 이유로 생물 자원의 개념, 우리가 땡땡 자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삶과 생활에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을 자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의식주. 일단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을 생각해 봅시다. 의복. 의복의 재료 중에 천연 소재가 꽤 많죠. 일단 가죽, 털, 모직물이라 그러죠. 면, 목화에서 뽑아내는 거. 그 다음에 비단, 누에고치, 누에나방에서 뽑는 거. 그 다음에 마직물. 마 아냐, 마? 그 삼배. 그 할아버지들이 입으시는 삼배 옷. 그게 이제 마직물이라고 하고, 사실 그거 대마초 줄기입니다. 네, 진짜 대마줄기입니다. 그 삼배 옷. 그러니까 대마초라는 그게 이제 마거든요. 그 이파리에 환각 성분이 있어서 이파리를 말려서 몰래 이제 피는 게 이제 대마초를 피는 거고,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금지,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는 합법, 그리고 치료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너무 사람이 붕붕 뜨는 그런 병이 있을 때는 좀 이제 그걸 잡아놓기 위해서 그런 종으로도 이제 쓰는 약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줄기의 섬유질을 뽑아서 천으로 짠 게 삼배고, 심지어 그 씨앗은 슈퍼푸드, 건강푸드라고 해서 밥에 넣거나 이렇게 해서 먹는 재료도 많습니다. 화장품 재료로도 많이 나옵니다. 아마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햄프시드. 보통 그 밥이나 이런 것들을 먹을 때나 차로 먹을 때, 혹은 그런 이제 샐러드나 이런 거 재료 만들 때 많이 쓰는 곡물 중에 하나인데, 그거 대마초 씨입니다. 물론 씨에는 환각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 먹는 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줄기로 짠 옷 입는 건 상관없고, 이파리 태우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그 백패커 백종원이 간다 해서 그 삼배 키우는 농사하시는 분들 밥 해주러 가는 그게 나오는데, 그 행사하는 걸 한번 보여줘요. 줄기는 모아서 이제 그거를 처리해서 삼배 만드는 공장이나 이런 데서 보내고 삼배를 짜는 그걸 보여주고, 이파리들은 경찰이 싹 수거해서 한 방에 따로 태우는 거 보여주고. 왜? 이파리는 마약이니까요. 예, 그런 것들이 나오고, 예, 목화, 양, 누에, 그 다음에 우리 먹는 거, 벼, 밀, 콩, 옥수수 등은 주식이고, 사과, 바나나, 배 등도 식량으로 쓸 수 있다. 뭐 고구마, 감자 이런 거 다 식량이죠.
그 다음에 주거, 통나무집, 뭐 초가집, 나무나 풀 등 주택 재료로도 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의약, 약. 해열 진통제의 원료가 되는 버드나무, 저게 아스피린입니다. 조팝나무, 네, 디기탈리스, 푸른 곰팡이, 이런 약의 원료가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특이한 약 발견 사례 중에 하나가 최근에 엄청나게 강력한 항암제를 하나 내가 알기로 연세대학교 의대에서 만들어냈는데, 그게 어떤 할아버지의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짓거리 때문에 만들어낸 약이 있거든요. 뭐냐면 그 영지버섯 어린 싹이랑 그러니까 어린 씨도 완전히 가시 펴지기 전에 영지버섯 모양이랑 붉은 뿔 노루버섯인가 하는 독버섯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인가가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도심 생활은 은퇴하시고 시골에 내려가시고 이제 자기 고향에서 이제 집 다시 리모델링해서 사시면서 자기 이제 뒷산 어릴 때부터 다니던 그 뒷산 다니면서 뭐 약초나 이런 것들 나름 혼자 공부하신다고 공부하시면서 약초 캐고 뭐 버섯 캐와서 말려가지고 이제 그거 우려낸 물 먹고 건강해지시겠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영지버섯 어린 거 땄다고 좋아하시면서 말려서 물을 끓였는데 그게 독버섯 물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기네들이 이제 자기 이제 아들 며느리 놀러 온다고 이제 그 귀한 버섯 그거 꺼내 가지고 영지랍시고 물 끓여 가지고 이 사람들은 맛이 어떻는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는 아침부터 마셨고 이제 자식 며느리 와가지고 점심때 맛이 좀 물이 좀 너무 이상하다가 뱉어내고 속이 이상해가지고 토하고 119 신고해서 내 가족이 다 실려갔어. 결국 독버섯 물을 먹고 내 가족이 실려간 거지. 그래가지고 그 젊은 2명이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인가 만에 다행히 해독이 돼서 퇴원을 했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거의 열흘에서 보름 거의 한 달 가까이 중환자실을 넘어서는 그 집중치료실 있잖아. 거의 뭐 산소호흡 기고 뭐고 다 달아놔야 되는 거. 거기 달아놓고 겨우 살아는 나셨어. 다행히. 그러고 나서 검진을 해봤는데 암세포가 없어졌네. 그러니까 수술하기 힘들다 할 정도로 암이 많이 전이가 돼서 이제 수술하기는 힘들고 나이도 있으시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건강관리 하시면서 쉬시겠다고 하고 시골에 내려가셨는데 그 죽을 위기를 넘기고 보니까 몸에 암이 싹 나은 거야. 이제 그냥 일반 항암제 써도 나을 만큼이나 암이 나와버려. 확인해 봤더니 최근에 특별한 거 먹은 거라고 그 독버섯 물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독버섯 어떤 버섯인지 이제 버섯은 거의 형체도 없고 물에 다 끓여버렸으니까 그 물을 구해다가 그걸 해가지고 성분하고 할아버지 이제 깨신 뒤에 어떤 버섯인지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대충 확인해 본 결과 그 독버섯인가 알았는데, 그래서 그 독버섯 안의 성분을 열심히 조사해 본 결과 아주 강력한 항암제 성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그 연구하는 거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나 여러 가지 이제 검사나 이런 것들 하면서 나머지 치료하는 비용은 그 의대에서 부담해 줄 테니까 요거 연구하시는 거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항암제 개발이 완성이 됐다라고. 이제 운이 좋았죠. 조금만 119 늦게 왔으면 이제 돌아가신 거고 항암제도 없는 건데, 딱 적당할 때 다행히 와서 뭐 이런 식으로 약도 만들죠. 자, 그 다음에 에너지, 바이오에탄올. 이거는 실제로 브라질에서 많이 합니다. 바이오에탄올. 옥수수나 사탕수수에서 당밀, 원당, 그 설탕을 뽑아내고 그 설탕을 발효시켜서 에탄올을 만든 뒤에 에탄올로 연료를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재생에너지의 바이오 에너지 중에 일부가 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효모. 빵도 만들고, 술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식초도 만들고 이런 거 이제 미생물 발효하는 데 쓰는 거 효모. 그리고 요즘은 저런 이제 효모나 각종 효소들을 이용해 가지고 뭐 세제라던가 그 고등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뭐 자유탐구 과제, 탐구 수행 실험 이런 거 실험 대회 이런 것들 하잖아요. 학교 대표도 있고 전국 대회도 있고 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EM입니다. 그 효소 활용 그 실생활에 필요한 각종 여러 가지 만드는 거 뭐 보통 세제라던가 뭐 세척제 이런 것들 많이 만드는데 전국대회에서 꾸준히 최근에 뭐 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효소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효소를 그 효모나 이런 효소가 될 수 있는 균을 배양해서 그걸 어떻게 제품화시켜서 그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 수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꽤나 요즘도 꾸준히 올라오는 것 같긴 해요. 그 입상자를 찾아보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생태계 자체가 이제 관광지가 되죠. 바다라던가. 뭐, 요즘에 특히 이제 해루질. 그 바닷가 뭐 바위 틈새나 이런 데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작은 생물 같은 것들을 잡거나 뭐 이제 그걸로 이제 뭐 해 먹는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애들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저기 송정 쪽에 가면 해수욕장 말고 송정에 가면은 이쪽에 해수욕장이 쭉 있잖아. 거기서 쭉 더 들어가면 카페들만 따로 있는 동네가 있어요. 구덕포라고. 거기에 보면 이제 유명한 뭐 블루글로브나 이제 카페들도 있고 쭉 있잖아. 그 끝에 고깃집들도 있고. 거기 가면 계단을 통해서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거기 바위 틈새 조그마한 소라게 같은 거. 소라게나 참기어 작은 것들 있지. 이런 것들 애들 잡고 놀고 이런 거 하면은 애들 좋아하더라고, 더울 때. 애들하고 놀다가 문어도 잡아봤어. 아, 진짜 요새는 보고 새끼 되게 많던데. 애들이 이제 산란기가 지났는가. 이렇게 휴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 가치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죠? 자, 지금 35쪽 한번 빨리 풀어보세요. 자, 감소 원인. 요즘에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 왜 줄어드는지에 대한 건데, 일반적으로, 어쨌거나 이놈의 인간이 문제다. 자, 첫 번째. 서식지 파괴. 벌채나 매립. 인간이라는 거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삼림, 즉 빽빽한 숲의 나무를 밀어내거나 습지, 아까 말한 갯벌이라든가 이런 습지를 매립, 흙을 채워서 땅으로 만들어서 옛날부터 농사를 짓거나 뭐 공업단지를 만들거나 많이 해왔단 말이야. 이렇게 서식지가, 이것 자체가 서식지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면적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가 단편화인데, 요거는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책에는 지금 두 가지 종류 영역만 그려놨는데, 우리 요 바깥 영역을 인간의 영역이라고 하자고. 그럼 생물들이 사는 형태는 보통 요렇게 3단계로 많이 이루어진대요. A 영역. 인간 영역과 겹쳐져서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뭐 비둘기, 갈매기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이제는 야생화된 길고양이, 들고양이들, 뭐 쥐, 바퀴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런 A 영역에 있겠죠. B는 인간 영역에서 조금 많이 떨어져서 존재하는 애들. 뭐 요즘은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자꾸 발견돼서 저 새끼가 과연 B 영역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그 나름의 맹수 황조롱이 일종의 그 독수리에 가까운 그 매 비슷한 종류 중에 되게 작은 애들이 황조롱이라고 있어요. 요즘에 어디에서 많이 발견되냐면 아파트 실외기실에서 발견돼. 베란다에 에어컨 놓는 요런 데 있잖아.
얘네들이 나무수, 원래는 나무 꼭대기 이런 데다가 둥지를 짜야 되는데 요즘에 도심지에 나무가 어딨냐, 그죠? 숲이 어딨냐. 그러니까 아파트 실외기실에다가, 아파트 실외기, 특히 요즘 아파트는 실외기가 이제 건물 안에 있으니까 힘든데 옛날 아파트 보면 실외기가 이렇게 얹어져 있거나 아니면 실외기 놓는 다이만 따로 있어가지고 그 밖에다가 놓는 것들 많았잖아요. 그런 데 옆에다가 둥지를 까는 거야. 장점. 고양이 없죠. 고양이나 뭐 담비, 너구리, 족제이 이런 식으로 해서 새끼들을 잡아먹으러 공격해오는 맹수들이 아파트니까 별로 없잖아. 그것도 특히나 막 고층에다가 올려버리니까. 두 번째 장점. 어쨌거나 이거 귀한 동물이고 뭐 천연기념물이라고 그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먹이 잘 못 구해올 때는 닭가슴살이라도 찢어줍니다. 애들이 나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 애들. 그 다음에 C형, 진짜 심심유곡 심산 깊이 들어가야 볼 수 있는 애들. 뭐 요즘은 자꾸 온천천에서 보여가지고 이 새끼가 이 동네 애가 맞냐 싶은 수달. 온천천에 실제로 출몰합니다. 이 천연기념물인 녀석이. 네. 얼마 전에 온천천에서 찍힌 게 장어를 잡아먹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붕장어라고 이제 부산 쪽에서는 일본어로 아나고라고 부르는 그 바다 장어류거든요. 이게 정확하게는 어디 사냐면 바다랑 강물이 섞이는 지역에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수영강 온천천 이 일대가 종종 사는 애들인데 원래는 물 되게 맑은 데서만 사는, 그러니까 우리 부산으로 치면 저기 오륜동 호수 서동 안에 그 호수나 그 계곡 그쪽에서만 살아야 될 놈들이 온천천에 물이 맑아지고 물고기가 많이 올라오니까 잡아먹겠다고 글로 기기 들어옵니다. 수영강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쪽에 들어와서 몇 마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찍힌 게 있어요. 인스타 뒤져보면 나오면 온천천 수달하면 장어 먹고 있어요. 원래 심심유곡 이제 그런데 깊은데 살아야 되는데 서울의 탄천이나 서울 한강에서 이렇게 한강 쪽으로 탄천이나 이런 데서 요새 이제 천연기념물을 가지고 사람이 공격 안 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종종 발견이 되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애들 진짜 심산 깊은 데 사는, 뭐 사기라고 그 야생고양이처럼 알려져 있는 살쾡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여기 표준어로 사기인데 이런 애들은 원래 사람하고 별로 안 겹쳐요. 사람 되게 조심스럽고 억수로 깊은 산골, 뭐 노구리 이런 애들. 온천천 저기 도보 런닝하는 그 길가에서 한두 마리씩 발견돼가지고 또 인스타에 찍혀 올라오던데 이런 애들은 원래 사람하고 영역 최대한 피하고 멀리 산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 이제 지네들 거주지가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접촉을 하게 되는데 원래 이렇게 살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예를 들어 여기에 길이 하나 뚫렸어. 이쪽은 그대로 놔둘게요. 이해하기 편하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가 A 영역이 돼버리죠. 그러면 여기가 B가 되지. C 어디 갔을까? C 어디 가야 돼 이제? 아니지. 여기도 대칭이 될 거 아니야 사실은. C가 있을 곳이 없어지는 거야. 이게 단편화예요. 이런 걸 줄이겠답시고 요즘에 이제 고속도로나 그런 데 보면 생태통로랍시고 이렇게 막 길 열어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깊은 산에 살아야 되는 애들의 거주지는 이렇게 서식지가 나뉘어지면서 사라지는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단편화라 그래. 이해가 되죠? 총 면적이 줄어드는 거 말고도 가장자리 영역은 많이 생기는데 이제 속영역 그런 데서 사는 생물종들이 특히 중앙에 사는 애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그래서 그 이동 제한, 고립 이런 것들 특히 동물들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 애들은 번식이나 이런 게 큰 문제가 없는데 호랑이과 애들, 고양이과 중에서도 호랑이 이런 애들은 새끼를 키우는 아주 짧은 시간 외에는 독립 개체들로 사는 애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랑 가족 단위로 모여 사는 동물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평소 혼자 돌아다니다가 짝짓기 할 때만 만나서
번식하고 또 그냥 따로 노는 애들도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런 애들이 사는 영역이면 이만한 영역에 한 마리, 이만한 영역에 한 마리인데 이렇게 길이 막혀버리면 이제 걔네들은 번식을 못해서 끝나는 거지.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도로에 유독 로드킬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네들이 새끼를 키우고 안전한 데 사는 데는 여기인데 지네들이 사냥하는 동네가 여기였다면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길이 뚫리면 고속도로가 뚫려서 길이 막히거나 하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럴수록 생태 통로를 만들고 철조망도 철저하게 치고 하는데도 어떻게 기어 나오는지 이놈의 고라니는 고속도로에 맨날 뛰어다녀요. 옛날에 진짜 고라니 칠 뻔했잖아, 선생님. 진짜요? 웃기는 게 전 세계 멸종위기 중인데 대한민국이 95%가 되고 사슴처럼 생긴 놈이 송곳니는 왜 있는지 모르겠고 울음소리가 최악입니다. 하나도 못 들었어. 애기 울음소리 나요. 그것도 어떤 울음소리로 들리냐면 응애 정도가 아니라 티니핑, 그 마트의 티니핑 매장 앞에서 저거 사달라고 떼쓰며 자지러지고 들어누운 여자의 목소리. 아니 근데 그렇게 울어 실제 소리가. 진짜요? 괜히 개그맨들이 웃으라고 그 소리 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울어. 에흥 하는데 그게 잘못되면 야 거기 심지어 눈도 고양이처럼 빛난다. 갈대밭 속에서 막 여러 빨간 눈 2개만 빡 떠 있어. 눈이 빨개요. 아니 고양이 눈처럼 노래. 그 빛나는 눈 있잖아 밤에 보면. 그 눈깔이야 심지어. 와. 요런 게 단편하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불법 포획 남획. 보호동식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야생동물을 남획하면 생물종의 급격한 변화로 멸종할 수 있다. 호랑이, 표범.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그림 보면 범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호랑이로만 생각하잖아요. 무늬를 보면 표범도 살았어요. 우리나라 사내는. 근데 현재는 없죠. 일제시대 이후로 싹 잡아 죽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곰. 요즘은 곰 많이 돌아다닙니다. 은근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놈의 지리산에 반달곰 풀어준다고 해가지고 엄한 데 가서 살고 있는 애들 꽤 많아요. 요새 많이 흩어져가지고. 여우. 전에 뭐더라? 어떻게 기사 읽었는데 중국 동포, 그러니까 조선족 동포인지 연변 만주 이쪽에서 불법으로 개 농장 이런 거 하는 사람이 그쪽에서 여우 몇 마리를 밀수해 왔는데 서울대에서도 못 해낸 여우 자연 방사 성공. 그러니까 여우끼리 결혼시켜가지고 새끼까지 키우는데 성공한 불법 개 장수가 한 명 잡힌 적이. 그 정도 재능이면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여우를 몇 마리 풀어줬었거든. 설악산 안쪽에 깊숙한 데서.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중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놓은 개체 한 놈이 달맞이까지 내려와가지고 개밥 얻어먹다가 갔습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달맞이에 여우가 살다 갔어요. 산에 하도 사람들이 고양이 밥 이런 것들 막 풀어주고 하니까 그거 먹고면서 기어 내려왔던 것 같아. 이따가 이제 지금은 어디 다시 돌아갔는지 없어졌다는데 일부는 멸종하였거나 이제 멸종 위기에 빠져 있다. 동물원에 사는 애들을 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외래종. 사실 3번은 이제 제껴도 됩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 이 외래종의 위험은 없습니다. 자, 외래 생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대량으로 번식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생태계에서 걔를 안 건드려요. 초반에 한 몇 년은. 한마디로 저 새끼 저거 먹어도 되는 걸까? 아니면 저 새끼가 나보다 싸움 잘하는 건 아닐까? 대표적으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게 블루기라고 베스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저거보다 더 큰 거 있어요.
베스라고 한 50cm 전후로 크는 물고기가 있어. 이게 미국에서는 보통 시즈닝 가루 많이 뿌려가지고 스테이크로 구워 먹는 류의 생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민물 생선은 그 기본적으로 탕이죠. 네. 근데 문제는 이 베스라는 물고기는 스포츠 피싱, 그러니까 생미끼를 다는 게 아니라 그 가짜 미끼를 던져서 얘를 땡기면서 이제 그 가짜 미끼가 진짜 물고기처럼 춤추게 하면 얘네들이 덥석물이 힘싸움하는 거 있잖아. 그 용도로 가져와서 풀어놨는데 개체수가 너무 늘어버리고 얘네들이 육식성이다 보니까 원래 그 인근 강이나 호수에 사는 붕어고 잉어고 이런 것들 다 잡아먹어서 문제가 됐던 물고기예요. 블루길도 그렇고. 근데 얘네들 최근에 거의 멸종 단계입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 생태계에는 각 영역별 최강자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강물에 사는 가물치. 가물치와 쏘가리라는 이 양대 육식성 어종이 있는데 특히 가물치는 베스보다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60에서 80cm까지 자라는 놈이에요. 이게 보통 되게 기름기도 많고 되게 흉폭하고 막 힘도 센 물고기야.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용도로 많이 쓰이냐면 잡아서 구워 먹습니다. 특히 임신하신 분들 몸 보신용으로 여름이 내릴 때 많이 잡아먹혀요. 근데 얘네들이 강물 최강자인데 처음 보는 놈이 나타났어, 자기 영역에. 내랑 비슷한 걸 먹는데 저 새끼들이 공격해도 되나 안 되나를 한 몇 년 고민했어. 근데 요즘에 보니까 내보다는 뭐 싸움이 약한 것 같아. 그래서 잡아먹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외갈입니다. 온천천에 맨날 서 있는 새들 있죠. 그 흰색에 그 다리 길고 학하고 다른 게 요 뒤에 이렇게 벼슬이 뒤로 누워있는 꽁지머리 키우고 있는 놈 있잖아. 걔네들이 외갈인데 웬만한 물고기들은 다 잡아먹습니다. 거기에 세 번째로 인간이 이제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어포 만들어 먹습니다. 어포는 양념을 치잖아. 그리고 구워 먹잖아. 그러니까 흙냄새가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매운탕을 끓이면 흙내가 나서 별로 안 먹는데 육식성 살이 물고기 크잖아. 그러니까 이게 살을 떠가지고 어포를 찍으면 많이 나와요. 두툼하고. 그래가지고 맛이 괜찮답니다. 블루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뉴트리아. 저거 원래 수입해온 이유가 모피와 고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저게 남미 쪽에서는 별미로 뽑히는 거예요. 저게 이제 설치류인데 동물 종류가. 그럼 이제 어떤 동물들이 속하냐면 토끼, 쥐, 다람쥐, 햄스터 얘네들이 그쪽 과예요. 그래서 털 가죽, 모피용 가죽도 쓸 수 있고 덩치가 좀 있으니까 다크만 이만해지니까 고기도 꽤 나온단 말이야. 토끼 고기. 그리고 맛도 토끼 고기 비슷하대요. 이렇게 수입을 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저 뉴트리아라는 이름을 이제 한글화 번역을 하다 보니까 물쥐가 돼버린 거야. 물쥐 코트, 물쥐 털 코트 입고 싶냐? 물쥐 고기 요리. 그걸 뭐 구워 먹든 탕으로 먹든 볶음으로 해 먹든 쥐고기 별로 안 땡기죠. 이게 팔려 안 팔려. 네, 그래가지고 농장으로 키우려는 사람은 그냥 농장을 풀어버려서 자연 방생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낙동강 하구에서부터 쫙 깔리기 시작한 거야. 근데 얘네들이 어릴 때는 잡식성이고요. 크면은 식물 뿌리를 갉아먹고 사는데 하구 인근에 농사 짓는 사람들 논이나 밭을 갉아먹기 시작해가지고 피해가 된다 해서 여기 이런 데 교과서에 올라오긴 했는데 저거 잡식성은 새끼 때만 그래요. 어른 되면은 초식성 됩니다. 마땅한 천적이 없었는데 천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가 인간이었어요. 부산 지역 쪽에 그것 때문에 맨날 공격받던 그 인근에 농사도 짓고 뭐 낚시도 하시는 어업인 몇 분이 있었는데 자기 논이 맨날 공격당하고 논이나 밭이나 이런 설비들이 노리고 있었는데 이게 생태계 위기종이 되니까 부산시 사하구
사상구, 강서구, 북구 구청들에서 싸그리 현상금을 걸었어요. 맨 처음에 한 마리에 5,000원부터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소 얘네들 생태를 잘 캐치하고 있다가 현상금을 걸자마자 싸그리 잡아다가 갖다가 이제 현상금을 타먹는 걸 쓰는 거야. 겨울철에 농사 못 지으니까 어차피. 이게 현상금 수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그 2월달인가 3월달에 현상금 공고를 치면은 일주일도 안 돼서 현상금이 동일한대요, 예산이. 그냥 트럭으로 잡아오신대. 맨 처음에 그 공무원들이 이분들 혹시 진짜 양식해서 이걸로 돈 버시나 할 정도로 의심이었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철저히 연구해서 철저히 잡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개체가 줄기 시작했고, 얘네들의 뭔가 다른 용도는 없나 하고 연구하다가 저기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의대 약대 공동연구로 뉴트리아 쓸개에서 웅담 성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났죠. 우리나라에서 동물 멸종시키는 3가지 방법. 건강에 좋다. 피부 미용에 좋다. 머리에 좋다. 이꼴 멸종. 제 쥐과란 말이에요. 새끼도 많이 낳고 빨리 커요. 근데 쟤네들의 쓸개즙, 즉 담즙에서 웅담즙에서 나와야 될 성분이 발견이 되었어요. 이 꼴보다 쟤네들이 이제 지금부터 곰 대체제야. 요즘에 그 헌터하던 그분들한테 살아있는 것 좀 구해줄 수 없냐라는 소리가 들어온답니다. 몸 좋은 거 알아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하류에서 도망쳐서 중류로 올라갔는데 낙동강 중류에 갔더니 아까 그 사기라는 분들이 살고 있는 거죠. 고양이과고 그 유튜브에 보면은 검색해보면 그 자연에서 사기 사냥하는 거나 이런 거 다큐멘터리 영상 찾아놓은 거 있는데 그냥 보면은 돌아다니는 뚱고양입니다. 요 무늬가 약간 이렇게 얼룩얼룩한 무늬가 저기 샤벨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것처럼 약간 점박이 무늬 이렇게 비슷하게 나 있는데 그거 빼고 보면 그냥 뚱냥이에요. 상당히 빠르고 민첩한 데다가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물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헤엄쳐요. 근데 야행성이야. 역시 고양이과니까. 근데 뉴트리아도 물에 살고, 그러니까 물가에 살고 야행성이에요. 얘네들이 올라서 이제 사냥터가 겹쳤지. 맨 처음에는 저거 먹어도 되나 하고 한참 보고 있었는데 고양이과 특징 있잖아. 움직이는 건 일단 사냥하고 보잖아. 사냥하고 뒀더니 그냥 살코기 많은 쥐잖아요. 그 작은 쥐는 잡아봐야 한 가족 먹기 있는데 얘는 한 마리만 잡아가도 온 가족이 먹고 남잖아. 그래갖고 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멸종 상태예요. 심지어 이탈리아에서 지네들이 좋아하는 봉골레 조개들 다 없앤다고 난리가 났던 그 푸른 개, 푸른 꽃게, 그러니까 뭐 거기서는 죽여 없애야 된다 이러는데 우리나라 업자들이 가서 수입해다가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간장게장 만든다는 그 푸른 꽃게가 있거든요. 근데 웃기는 거 제주도에서 그게 발견돼서 지금 뭐 생태계 위기냐 아니냐 이러는데 그 개는 이미 부산에서는 특산품 지정해가지고 금어기까지 지정돼 있습니다. 잡으면 안 되는 시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청개라고 부산 청개라고 저기 다대포 아니면 진해 용원에 가면 팝니다. 특징 꽃게보다 크고요. 그러니까 꽃게랑 킹크랩 중간쯤 돼요. 사이즈가. 그리고 맛도 꽃게랑 킹크랩 중간쯤 돼요. 근데 문제는 뭐다? 한 마리에 최대 1kg 이상도 큽니다. 그러니까 꽃게보다 크기가 커요. 그리고 집게나 이런 데 살도 많아요. 꽃게는 우리 다리에는 살 별로 없잖아. 근데 얘는 다리에도 살이 좀 있어요. 특히 집게 다리에. 옛날에는 처음에 이제 얘네들이 화물선 그 평영수나 이런 데서 유입돼가지고 낙동강 하류나 이 남해안가에 좀 살고 있었다가 어떻게 깨통발에 같이 섞여서 잡혀 올라오면 얘네들은 파는 용도가 아니니까 그냥 그 동네 어민들끼리 삶아먹고 쪄먹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소문이 난 거죠. 맛있는 게가 있다.
근데 크기도 크다. 이러다가 지금 부산에서는 특산품이 됐고요. 금어기도 지정했고요. 예, 왜 알 낳는 시기에는 잡지 말자. 그다음에 너무 작은 건 잡지 말자. 심지어 그래도 개체수가 부족해가지고 요새는 동남아에 가서 그 개체 어린 새끼들을 수입해다가 바다에가 뿌리고 있습니다. 특산품이니까 유진해야지 맛있는데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함부로 있어서는 안 되죠. 네. 맛있는 녀석이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오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쭉 읽어보면 되겠죠. 자,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기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가 이제 쭉 나오는데, 저거는 맨 마지막 저 부분은 그냥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OX 문제나 바로 이익기 문제 정도만 나오는 거지. 제일 많은 게 사회 국가적 노력이랑 국제적 노력 구별하기입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여기는. 자, 37쪽 밑에 간단하게 풀어봅시다. 이제 딱 1시간 바짝 수업하고 마치면 되겠네. 자. 자연과 인류의 역사와 관련한 화학 반응, 아주 큰 변혁을 일으킨 화학 반응. 첫 번째는 광합성. 지구가 현재의 형태로 진화되어 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화학 반응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요게 요 부분이 지금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살짝 생략이 된 파트인데, 이제 최초로 만들어진 생명체는 종속영양 무기호흡 박테리아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종속영양이라는 거는 소비자라는 소리예요. 무기호흡이라는 거는 산소를 쓰지 않는 에너지 생산법을 말해요. 발효 같은 거에 더 가까운.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나기 전 단계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원래 환원성 대기, 그러니까 질소하고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더 많았던 그 수소, 이런 최초의 원시 대기 상태에 공기 중에서 번개가 치고 하면서 방전, 에너지가 방출이 되잖아요. 이것으로 우연의 일치로 아미노산이 생기고, 이 아미노산은 바다에 쌓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원시의 바닷물은 아미노산 육수인 거죠. 그렇게 아미노산이 충분히 쌓여있는 바닷물에 해저 화산 등지에서 분출되는 황산에 의해서 우연하게 펩타이드 결합이 완성되면서 아미노산이 연결된 다양한 단백질 군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물을 순수한 세포막의 대체제로 쓰면서 외부와의 물질 교환을 원시적으로 시작하는 게, 이게 원시 생명체를 말합니다. 이제 지금은 명칭 자체를 이제 생투 가야 배우나? 그러고 옛날에는 이거를 고1 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언제냐면 통합과학이 이전 융합과학이라고 부르던 시대에는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최초로 생긴 생명체들이 쿼세르베이트, 마이크로스피어 이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과 물로 이루어진 군체 덩어리예요. 근데 적어도 이 물로 만들어진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의 선택적 이동을 통해서 물질 대사의 원시적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렇게 최초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로 태어난 애는 자기 말고는 아미노산 육수잖아. 그러니까 굳이 자기 스스로 그 양분을 생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종속 영양체고, 아직 대기 중에 산소가 없단 말이에요. 바닷물 속에도. 그러니까 산소를 써서 에너지를 얻지 못하지. 그러니까 무기호흡 생명체였다는 거죠. 종속 영양 무기호흡 박테리아들이 최초로 태어나요. 근데 얘네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유기물의 농도가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기 시작합니다. 바닷물 속에.
그럼 이러한 변화를 적응해서 이런 환경 변화를 이겨내기 위한 진화가 일어나야 되잖아. 그 다음 진화가 광합성 생물이에요. 우리는 얘네들을 독립영양생물, 독립영양 박테리아라 그러는데 드디어 광합성을 하는 놈들이 태어나는 거야. 이제 우리 화석 같은 거 배울 때 그거 있었잖아요. 저기 성캄보리아 때 표준화석. 그 뭐지? 갑자기 또 기억 안 나네. 그 에디아카로 동물군 말고 스트로마톨라이트. 걔네들 그 남세균, 남조류라고 불리는 걔네들을 말하는 거야. 얘네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결국 이산화탄소 농도를 떨구기 시작하는데 부산물로 산소 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이 산소는 이 이전 세대 생명체들한테는 독성인 거지. 너무 산화를 강하니까. 그래서 그 뒤에 태어나는 녀석이 유기호흡 생물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종속영양 유기호흡 박테리아가 태어납니다. 드디어 뭐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산소를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고 박테리아가 산소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큰 변혁이 일어나는 게 요게 인류의 역사로 따지면 철기에 사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청동기라고 부르는 부족국가 시대까지만 해도 청동기 자체는 아주 귀한 거였죠. 그래서 누구만? 지도층, 귀족, 지도층, 사실은 이제 부족장이라던가 그런 권력의 상징이고 제사장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런데 철기 시대로도 그래서 대부분의 농기구는 돌기구였죠. 청동기 시대는 돌칼, 돌도끼 이런 걸로 썼잖아. 근데 철기 시대가 오면서 농기구와 무기를 철제 농기구, 철제 병기를 쓸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철이라고 하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혁명이 생겨서 모든 노동력들이 다 농사에 집중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생산이 가능해지고 먹고 남는 생산품이 생기니까 뭐를 한다? 전투병력을 만들 수 있다는 전문 전투병력. 농사를 짓지 않는 순수하게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는 병력이 생기고 사유재산이 생기니까 남의 걸 뺏으러 갈 수가 있잖아. 힘이 센 부족 힘들은. 그렇게 해서 전쟁이 지고 잡혀오면 노예가 되니까 계급의 분화가 일어나고 지도층, 일반층, 그 다음에 노예층 그리고 일반층 안에서도 군인, 농민 이렇게 점점 집단의 분화가 일어나고 그럼 이런 다양한 집단 안에 서열을 어떻게 지키고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느냐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그런 다양한 계층이 모여 살기 위해서 국가라는 집단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철제가 되면서 생산력이 받쳐주니까 큰 집단을 만들 수 있게 되잖아. 생물에게서 유기호흡이 그런 역할을 해줘요. 에너지를 쓰고 남을 만큼 생산해줘요. 훨씬 높은 에너지 효율이 나오니까 무기호흡보다. 그러니까 단세포 군체에서 다세포로의 진화가 가능해져요. 모든 세포들이 에너지 생산에 목맬 필요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전문적으로 운동만 하는 세포, 전문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세포, 전문적으로 음식물의 소화만 담당하는 세포, 다세포 생물로의 진화가 시작이 되는 거야, 본격적으로. 그런데 원래 있던 얘네들이 사실 크기는 제일 클 거 아니야. 얘는 이제 막 태어나는 애들이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 두 박테리아들을 흡수해버립니다. M&A로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 하는 애들을 유전자가 섞이지 않게 인지질 이중막으로 둘러쳐버리고는 엽록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유기호흡하는 애들을 인지질 이중막으로 막을 둘러쳐버리고는 마이토콘드리아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 최초의 생명체 안에 엽록체와 마이토콘드리아가 다 있는 세포는 식물이 돼버리는 거고, 마이토콘드리아만 잡아먹은 애들은 동물세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화가 되면서 이 최초의 생명체는 자신의 유전자가 얘네들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체의 핵도 뭐 하기 시작한다? 인지질 이중막으로 둘러싸버리는 거지. 이때부터 우리는 원핵생물에서 진핵생물로의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세포에 핵이 별도로 생기는 거예요. 왜? 얘네들도 잡아먹으니까 얘네들 유전자는 얘네들끼리 가져야 되고 내 유전자는 나 혼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핵이 섞이지 않게 따로따로 이중막으로 둘러싸버린다고. 그래서 아마 1학기 때 그 문제가 나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인지질 단일막 구조냐 이중막 구조냐. 그게 이거예요. 원래는 이거야. 그러니까 유전자가 섞이지 않게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핵이 이중막이고 엽록체와 마이토콘드리아는 자기 독자적인 유전 물질이 따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또 걔네들끼리 따로 포장해놔야 되지. 안 섞여야 되니까. 그래서 엽록체하고 마이토콘드리아가 이중막 구조고 세포막이 이중막 구조인 거야. 세포 분열 때만 잠깐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그 구조가 된 거죠. 이게 이제 현대의 그 식물체가 된 거고. 그래서 광합성식은 수능 날까지 그냥 화학 공식을 외워놓고 있으세요. 그게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6CO2 플러스 6H2O가 C6H12O6 플러스 6O2가 돼요.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를 합성해서 밖에서 비대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유기물을 만들고 부산물로 산소를 배출하게 되고, 바다 속에서 배출되기 시작한 산소가 포화 상태가 되자 바닷물에서 대기 중으로 산소가 뿜어져 나오고, 대기 중에 뿜어져 나온 산소는 그 농도가 충분히 진해지자 태양 자외선을 흡수해서 오존으로 합성이 됩니다. 그게 오존층의 형성이고, 오존층이 형성된 고생대 말기에 이르러 드디어 생명체들은 지상 진출을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최초로 올라온 이끼류들, 그러니까 이끼들이 포자식물인 거예요. 원래 미역에서 진화된 거니까. 그리고 최초로 물고기들 중에 지금도 보면 망둥어나 이런 애들 물 위에서도 일부 돌아다니잖아요. 페어 이렇게. 그런 단계에서 더 진화한 애들이 양서류, 물과 땅 위를 돌아다닐 수 있는 뭐 도롱뇽, 개구리, 맹꽁이류. 이러다가 좀 더 육지에서 살 수 있도록 버티기 위해서 표면에 그 점액질 그 몸표면에서 비늘이 생기고 수분을 가둘 수 있게 되면서 파충류로, 조류로, 뭐 포유류로 이렇게 점점 생물이 진화 분화돼 오게 되는 거죠. 환경에. 그 시작에 뭐가 있다? 광합성이 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화석연료입니다. 석탄류는 보통 탄소 플러스 불순물, 석유나 가스는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거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이런 물질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물질들을 연소라는 거는 산소와 결합해서 연소 생성물을 만들고, 연소 생성물은 뭐냐면 탄소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수소 때문에 수증기가 만들어지고 기타 등등 재가 만들어지면서 뭐가 생긴다? 빛과 열이 생기죠. 맞지? 인류가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자, 이 빛과 열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이제 동물과 인류의 분화가 일어나죠. 왜? 대부분의 동물은 불을 무서워하거나, 뭐 날벌레들은 불에 끌려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불을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인간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불에서 나오는 열을 통해서
인류는 상당히 많은 식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날걸로, 요즘에도 날걸로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죠. 회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육회, 육사시미인가. 날고기 그냥 양념 살짝 묻혀서 바로 먹는 거. 그런데 지금은 맛으로 먹는 거잖아. 별미로. 근데 육회랑 우리가 이제 그냥 생고기를 먹는 거랑 고기를 구워서 먹는 거랑 우리에게 흡수되는 양분은 어디가 많다? 구워서 먹는 게 훨씬 흡수가 좋아져요. 익혀 먹는 게. 그리고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곡식류들 생각해 보자고. 가장 많은 인류가 먹는 곡물은 쌀이에요. 왜? 인구 많은 나라에서 쌀을 중국과 인도에서 주식 메인은 일단은 쌀이죠. 뭐 밀도 먹긴 하지만. 그리고 밀이 있고 이 둘은 어떻게든 뭐 날 걸 어떻게 먹는다 치고라도 그 뒤부터 나오는 게 이제 옥수수하고 콩이란 말이야. 그 다음 곡물이. 뭐 보리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콩은 날 걸로 먹으면 죽어요. 콩 자체에 독성 성분이 좀 있습니다. 뭐 청산계열 독성들이 좀 있는데 얘를 충분히 익히면 없어져요. 그래서 콩은 익혀 먹어야 돼요. 날콩 먹는 거는 그 생콩 이렇게 입에 넣거나 이러면 약간 비린 맛 그런 느낌이 좀 나잖아요. 그게 독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거부하는 거예요. 대신 완전히 바싹 익혀가지고 하면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익혔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특히나 우리나라 보면 다른 나라에서 기겁하죠. 온갖 독초를 다 먹고 있죠. 대표적으로 고사리. 그 독성이 되게 심한 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사리가 독성을 쌓기 전에 어린 싹을 떼다가 물에 데치고 말려서 다시 기름에 들들 볶아서 이 과정에서 독이 빠져나가는 거야. 끓는 물에 데치고 삶아서 말려서 볶아서 열을 가하고 기름에 볶고 하면서 독성이 빠져나가고 그거를 이제 양념을 해가지고 먹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누가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독을 제거하고 먹는 방법들이 알려진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열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지. 식생활에도 열이 중요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인류 역사에서 이제 돌에서 벗어난 금속을 재련해서 도구를 쓰면서 인류 문화 자체가 발전하잖아요.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금속은 금입니다. 그 다음에 청동을 중심으로 하는 구리를 사용했고요. 철제 농기구를 아까 쓴다 그랬지. 현재 인류가 최근에 많이 쓰기 시작한 금속에는 알루미늄 합금이 있어요. 그 외에 요즘은 이제 뭐 배터리나 반도체 이러면서 온갖 히토류들을 많이 쓰고 있죠. 뭐 리튬도 쓰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금, 구리, 철, 알루미늄에서 사용 순서는 이렇단 말이야. 근데 우리 지각에 분포하는 양도 이래요. 알루미늄이 제일 많고 금이 제일 적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는 금을 쓰죠. 금부터 썼죠. 왜? 금은 반응성이 가장 적은 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아마 산화환원을 들어가려고 제가 일부러 농땡이를 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요 앞단원 문제를 제가 따로 좀 더 줄 거예요. 책에 있는 단원 마무리하고 남는 시간에 문제 풀 자료를 줄 건데 금은 녹이 안 슬어요.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저기 충렬사 가본 적 있죠? 안락동 로타리에. 거기가 이제 충렬공 그 동래부사 송상현공의 사적지입니다. 사당이 있는 곳이고, 그 동래부사 송상현공이 썼던 갑옷이라던가 칼이라던가 이런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안에 가보면은 그 미니 박물관이 있는데, 조선시대 임진난이니까 조선시대잖아요. 녹 다 쓸어 있어요. 싸그리 1590년대인가 그렇지 않나 싶은데.
녹이 싹 쓸어 있습니다. 독칼이나 이런 것들이. 왜냐면 철이라서. 근데 경주에 가보면 뭐 천마총, 뭐 이런 능들이 있잖아. 그리고 박물관에 가보면 그 신라 시대에 사용한 각종 그 금계열의 장신구들이 나왔잖아요. 무덤에서. 아직도 금색이죠. 녹 하나도 안 쓸어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금은 반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산소와 결합해서 소위 말하는 산화물이 되지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원래 금은 금인 상태 그대로 출토됩니다. 그러니까 돌멩이 사이에 금맥으로 이렇게 출토가 되고 거기서 이제 돌멩이를 최대한 제거해내고 열을 가해서 금 성분만 뽑아내는 게 우리가 이제 금을 캔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금 채취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해수욕 같은 데 가서 막 모래사장에서 몸 파묻고 놀고 하다가 집에 오기 전에 샤워할 때 제일 불편한 게 다리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반짝이 가루잖아요. 그지? 그 금가루입니다. 진금이에요. 구리 같은 경우는 융점이 한 800에서 900도 정도 돼. 녹는 점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청동을 만들어 쓰는 이유가 첫 번째로 고체 혼합물은 녹는 점이 내려가죠. 그리고 구리는 대단히 부드러운 금속이란 말이야, 실제로. 우리 전선줄 안에가 다 구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만 부드럽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석을 섞어 놓은 청동은 대단히 단단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녹는 점도 내리고 더 단단해지니까 도구라던가 거울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수 있게 되잖아. 그렇게 해서 구리 합금을 쓰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동전들도 아마 10원짜리 빼고 다 구리 합금이에요. 백동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보통 100원짜리, 500원짜리, 50원짜리 구리에 니켈 섞은 겁니다. 그래서 은색이 되는 거고 아연을 섞으면 황동이라 그래서 우리 금관악기 만드는 거 있잖아. 트럼펫, 트럼본 이런 것들이 브라스라고 부르죠. 그게 황동인 거고 주석을 섞으면 청동이 되고 다 단단해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 800도 이하의 녹는 점에서 녹일 수 있어요. 청동이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나무 태워도 돼요. 나무 장작으로 도달이 가능한 건데 나무 장작에다가 풀무질만 좀 해주면 8, 900도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구리 광석을 재련할 수 있다고. 철은 융점이 1750에서 1870도까지 나옵니다. 어떤 성분이 섞이느냐 등등등에 따라서 바뀌는데 나무 태워가지고는 도달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철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최소 석탄이나 석유가 필요합니다. 알루미늄의 원광석을 복사이트라 그러는데 얘네들은 녹는 점이 2500에서 2700입니다. 그냥 철 가지고도 힘들어요. 아니 그냥 우리 화석연료 가지고도 도달하기 힘든 온도란 말이야. 그럼 이제 알루미늄을 어떻게 재련하냐면 빙정석이라고 하는 불순물을 섞어서 녹여. 그러면은 우리 복사이트 산화알루미늄이 이온으로 용융되면서 녹아서 이제 이온으로 분리가 된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전기분해로 마이너스 극으로 알루미늄을 모은 뒤에 그래서 알루미늄을 뽑아내요. 그래서 순수한 알루미늄을 모아서 거기서 알루미늄 덩어리를 뽑아내게 용융 전기분해라는 법을 쓰는데 그만큼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는 거야, 사실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대단히 강하게 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분리가 안 돼요, 쉽게. 어느 정도냐면 라부아지에가 원소 33종을 발표했다는 건 1학기 때 배웠을 거야. 그 33종의 원소가 아닌 녀석이 5가지가 섞여 있거든요. 빛, 열, 산화규소, 산화마그네슘, 산화알루미늄이에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는 반응성이 상당히 큰 금속 쪽에 속하고 산소와 결합력도 매우 강한 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라부아지에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프랑스 혁명기인데 그 당시 기술로는 얘네들 분리하지 못해서 산화물이 원소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모래나 돌을 이루는 물질이라고 분류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광물의 재련이죠. 화석 연료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특히 다음 바닥에 넘어가 보면 철의 재련이 나오는데 우리 용광로 이거를 두 글자로 하면 제철이 되는 거야. 포항제철, 뭐 현대제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강이라는 회사가 있죠. 연합철강, 뭐 고려제강. 이건 뭐냐면 제철은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내는 거고요. 제강은 제철소에서 뽑아 나온 철에다가 다른 원소를 섞어 넣어서 합금강을 만드는 거야. 강철을. 그걸 강철이라 그래. 그 차이인데 기본적으로 제철소 용광로에는 뭘 때려 박냐면 첫 번째로 철광석이 들어가겠지. 산화철. 그 다음에 코크스라고 탄소 덩어리를 넣어요. 이제 불순물을 처리해서 제거해낸 순수한 탄소 덩어리를 우린 코크스라 그러는데 걔를 넣고 그 다음에 석회석을 넣어줍니다. 탄산칼슘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용광로 안에서. 공간이 여기 좁으니까 여기다 갖다 놔볼게요. 여기다리야. 기본적으로 석회석에다가 열을 가하면 얘네들이 열분해가 돼요. 그러면은 산화칼슘하고 이산화탄소로 열분해가 되고요. 용광로 내에 이산화탄소가 생기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지겠지. 그 상태에서 탄소가 산소와 반응하면서 일산화탄소를 만듭니다. 완전 연소되면 이산화탄소가 될 건데 산소가 부족해서 일산화탄소가 되겠죠. 이게 이제 선생님 나이 때 혹은 너희 부모님 나이 때 어른들한테 연탄가스 마시고 죽거나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가 도는 게 옛날 연탄 같은 경우는 확 타버린단 말이야. 공기구멍을 다 열어놓으면. 그래서 얘를 조절해서 줄여야 돼. 근데 이걸 너무 밤새 켜놓고 싶으면 구멍을 조금만 여기에서 되게 줄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이 산소가 부족해서 얘가 나와서 죽어요. 얘가 사람이 저걸 들이마시면은 우리 폐포에서 적혈구가 산소 결합하는 것보다 얘가 반응성이 커서 얘가 대신 결합해서 산소가 부족한 채로 잠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죽어요. 선생님도 죽을 뻔했고. 이거 딱 봐도 알고 볼까요? 난 실제로 죽을 뻔했어요. 왜? 난 그 시대 사람이잖아. 1988이면 9살이에요. 내가 죽을 뻔한 나이야. 실제 내가 그 시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 원래 선생님 아버지가 집 지으시는 분이었는데 건축에 목수하시고 건축에 하시고 하면서 집을 짓고 싶으셔가지고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아들내미 죽을 뻔한 것 때문에 어머니가 집안에 통장에 있는 돈 빡빡 긁어서 원래 살던 동네 건너편 쪽에 조금 더 약간 더 현대화된 동네 2층 양옥집을 질러버리셨죠. 그래서 처음 이제 내 방이 생기고 화장실이 집안에 생기고. 웃기는 거 가르쳐줄까? 선생님 어디 시골에 살았던 것 같은 이야기 같잖아. 해운대 살았습니다. 어릴 때도. 해운대 개발되기 전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일산화탄소가 산화철에 들러붙어서 철과 이산화탄소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순수한 철을 뽑아내고, 그럼 여기 남은 얘네들은 마지막으로 뭐 하냐면 우리 철광석에 있는 나머지 돌멩이 부분,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는 못 하잖아. 얘네들이 산화철이랑 붙어서 슬래그라 그래가지고 이거 볼 수 있는 게 애국가 나올 때 볼 수 있어요. 애국가 노래 TV 이제 자동이나에 넣으면서 화면 일반 채널 있잖아요. 우리 케이블 채널 말고 12시 되면서 이제 정규방송 끝날 때 애국가 나오잖아. 그때 보면 용광로 장면이 하나가 있거든요. 용광로에 누런 쇳물이 이렇게 퐁퐁퐁
부어내고 하는 그 장면에 그 용광로 위에 보면 약간 회색빛 띠는 거품 비슷한 게 떠 있다고. 그게 얘네들입니다. 부순물을 이렇게 해서 빼내주는 거예요.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뜬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철광석에서 순수한 철을 뽑아내주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철의 제철입니다. 근데 문제는 봐봐. 여기까지 나온 반응식들 있잖아요. 전부 다 산소가 얽혀 있다? 광합성에도, 화석연료에도, 철의 재련에도. 이 산소라는 녀석이 우리가 이제 플로린, 불소를 제외하면 가장 반응성이 큰 기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상당히 많은 물질들은 산소와 화학 결합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산소와 화학 결합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구상에 가장 많은 지각에 가장 많은 원소 중에 하나 산소고요. 지구 전체로 따져도 두 번째로 철 다음으로 많은 원소가 산소가 됩니다. 이제 핵이 철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산소가 2등으로 밀리는 건데, 그리고 유기물도 무기물도 상당히 산소는 여러 군데에 많이 깔려 있고, 그래서 산소와 결합할 때, 산소와 분리될 때 이런 특징적인 어떤 변화의 규칙성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얘네들을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 산화 반응, 산소를 분리시켜서 원래의 원소로 돌리는 반응, 환원 반응이라고 해서 산화 환원이라고 하는 같이 일어나는 이 반응을 이야기를 하는 게 요 단원인 거죠. 자세한 규칙성이나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나갈 거고요. 오늘은 그 앞에 문제를 좀 풀고 대신에 집에서 과제로 풀 만한 거는 내가 따로 줄게요. 일단 앞에 부분 풀어봐봐.